다들 이제 그 범죄와 전쟁 이제 보셨는데 일단 뭐 그 인사드리면 저는 그 김봉식으로 합니다. 영화 평론가고요. 네. 반갑습니다. 이동민입니다. 일단 뭐 그 보신 분들은 다 감독님의 이야기 듣고 싶어서 다들 이제 오셨을 텐데 일단 제가 그래도 이제 좀 같이 있으니까 먼저 약간 이야기를 한다면요. 범죄와 전쟁 이 영화는 이제 그 흔히 할리우드 영화로 이야기하는 이제 게스트 무비라고 하는 그쪽 장르인데 그 보게 되면 이제 그 한국 영화에서도 이제 그 흔히 뭐 조폭 영화라고 하는 그런 장르로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한국 영화에서 뭐 흔히 여러분이 뭐 기억하시는 영화들이 아주 많을 텐데 왜냐하면 그 한국에서 범죄 영화들이 상당 부분이 거의 그 조폭 영화로서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이제 돼 있는데 뭐 이를테면 뭐 이제 그 90년대 뭐 이후서부터 이제 보더라도 뭐 게임의 법칙이라든가 넘버 3라든가 뭐 파이란 그다음에 무슨 뭐 이제 그 영화가 너무나 많죠. 근데 이제 한국 영화에서 이제 그 조폭 영화를 보게 되면은 주로 이제 그 범죄 조직이라고 하는 그 조직 속에서의 어떤 그 개인이 되게 그 갈등과 어떤 그 흔히 배신당하는 이야기 이게 많았었거든요. 한국 영화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조폭 영화들이 갖다 이제 흔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개인과 조직의 갈등을 주로 보여주는 어떤 그런 영화들이 조폭 영화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90년대 후반이라든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조폭 코미디라고 하는 이제 그 약간 좀 유사 장르로서 이제 그 변형이 되었는데요. 이 범죄와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영화는 이제 그 조폭 영화 이전에 이제 게스터 장르라고 이제 하는 데에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일종의 마틴 스코세지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그 스카페이스라든가 뭐 이런 류의 영화들 아니면 어떤 이제 뭐 어떤 이제 그 하여튼 범죄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그런 그 어떤 범죄 조직에 대해서 어떤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범죄 조직이라고 하는 전체 즉 이제 그 어떤 할리우드 영화에서 게스터 장르가 대부라든가 뭐 이제 이런 영화들을 보고 있으면은 단순하게 그냥 그 범죄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 내에서 즉 자본주의 사회가 성장하게 되면서 범죄들이 성장을 하고 그러면서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그런 어떤 그 경제, 정치, 종교까지 다 아우르는 하나의 어떤 거대한 그 사회의 한 일부분으로서 보여지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범죄와 전쟁이라고 하는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영화에서 조폭 영화라고 하는 장르 내에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닌가.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윤정빈 감독님의 영화를 이제 보게 되면은 용서받지 못한 자라든가 이제 비스트 보이즈가 이제 그런 작품이었는데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이제 그 다 보게 되면 어떤 집단을 그리고 있어요. 집단이라든가 하나의 어떤 조직 내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들. 근데 이제 보게 되면은 그 이를테면 이제 그 군대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호스트바라고 하는 이제 그 화류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범죄 조직인데 보게 되면은 그 이를테면 이제 비스트 보이즈를 보게 되면 거기서 윤계상 씨가 이제 그 주인공을 맡았는데 그 역할을 보게 되면은 바깥에서 온 사람이에요. 하정우가 이제 원래 그 전형적인 호스트로 이제 연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 범죄와의 전쟁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최민식이 연기하고 있는 최익현이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그 내부 사람이 아니거든요.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그 보게 되면 이제 그 비스트 보이즈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윤계상이 완전히 몰락을 하거든요. 그 안에서 그 비스트 보이즈에서 이제 화류계라고 하는데 어떤 그 이를테면 누리라든가 그 세계의 어떤 법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철저히 거부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몰락하고 죽게 되는데 이 영화에서는 반대죠. 오히려.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그런 점들이 되게 이제 그 이 영화 보면서도 이제 그 재밌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일단 제가 감독님한테 먼저 묻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제 어떤 그런 이제 시스템 조직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계속 이제 그리고 계신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지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일단 듣고 싶습니다. 네. 뭐 보통 이제 영화 평론을 하시는 분들이 제 영화를 이제 개인 외부에서 들어온 개인과 이제 조직 시스템이렇게 대입을 해서 많이들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작품을 처음 할 때부터 뭐 생각을 아주 깊게 그런 부분에서 하고 시작한 건 아니고요. 용서받지 못한 자는 그냥 군대 얘기를 해봐야겠다 해서 당연히 시작된 영화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비스티 보이즈도 마찬가지로 호스트바에 관한 그 주인공들의 직업이 호스트인 강남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해야겠다 해서 그랬던 것 같고, 범죄와의 전쟁은 사실은 갱스터물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시작한 건 아니고요. 80년대 저희 아버지 세대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맞는 어떤 그릇, 그러니까 장르를 선택한 게 갱스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최익현이라는 사람의 그 우리 아버지 세대의 속성들, 그런 것들을 가장 비유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는 장르가 갱스터물인 것 같아서 그렇게 선택을 했던 것 같고, 뭐 비스티 보이즈에서는 한 개인이 이렇게 몰락하게 되는데 왜 범죄와 전쟁에서는 그렇지 않냐라고 물으신다면 아버님들이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잘 키워서 우리가 자라왔기 때문에, 결론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조직과 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 뭐 변천을 냈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소재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얘기에 따라서 좀 약간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사실 보게 되면 이제 이 영화가 이제 80년대 이야기인데, 사실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 영화에서도 보인 것처럼 정치가 거의 범죄였거든요. 거의 폭력 조직이 하는 그 행위들과 사실 거의 뭐 다르지 않고, 그런 점에서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 근데 뭐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갱스터 장르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범죄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커나가면서 당연히 정치, 종교 이런 거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영화에서도 이제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아들을 이제 검사로 만드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대물림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사실 저는 이제 윤정경 감독님에 대해서 작품들을 다 보고 있으면은 일단 친해서라고 생각하는데, 하정우 씨가 이제 계속 이제 주인공으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일단은 이제 외국에 보게 되면 마틴 스코세지가 뭐 드니로라든가 이런 배우들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감독과 이제 뭐 배우의 경우에는 이제 일테면 투 같은 거 전이력 같은 경우에는 뭐 알터에고라는 식으로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단순히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이 되게 좋아하는 이제 그리고 어떤 연기 톤이라든가 이런 걸 좋아하는 이제 배우를 계속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정우라고 하는 배우는 지금 이제 한국 영화계에서 사실 대단히 갖다 이제 중요한 배우이고, 그리고 연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대단히 특이한 배우인데, 그런 점에서 이제 감독님이 하정우라고 하는 배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정우라고 하는 배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이제 했으면 좋겠네요. 하정우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배우로서 좋은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좋은 얼굴이라는 거는 이렇게 보면 어느 쪽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캐릭터의 변화가 가능한 좋은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연기를 할 때 영화적인 접근을 하기 때문에 항상 해석이 재밌고 신선하고, 하정우 씨 본인도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본인이 이번에 연출됐듯이 영화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항상 감독과 얘기를 했을 때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주고, 그런 점에서 참 영리한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품을 할 때 굳이 다른 사람이랑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 작품도 세 작품이나 했고 잘 맞고 한데, 그래서 계속 작업하게 되는 것 같고, 이제 다음 작품까지는 좀 같이 하고 한 번 정도는 좀 쉬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범죄와 전쟁이 이제 보셨는데, 윤정민 감독이 지금 이제 이 영화 이제 세 번째 작품이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작품을 제가 준비를 지금 이제 하고 계신데, 보통 그렇거든요. 이제 해외 영화를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4편 정도가 지나고 나면 이제 약간 중견으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 단계에서부터 처음에 한 2편, 3편 정도까지는 아직까지 신인의 어떤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고, 그랬을 때 이제 네 번째 작품을 이제 준비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작품이 사실 저는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작품이 되게 이제 평가가 되게 좋았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비스티 보이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평가가 좀 안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작품을
좋아하는데 그것이 이제 전반적인 평가는 안 좋았었고, 근데 이제 세 번째 작품이 이제 범죄와의 전쟁으로 평가도 좋았고 흥행도 좋았고, 이제 우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는데, 그랬을 때 이제 세 번째 작품을 이제 그렇게까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하고 네 번째 작품을 이제 좀 준비하고 계신데, 그 네 번째 작품에 대해서 이제 좀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이번 준비하는 작품은 좀 제가 약간 용서받지 못한 자 때 이제 제가 제 의도와는 다르게 어린 대학교 졸업 작품이 데뷔작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운 좋게 평가도 잘 받고, 그래서 사실은 범죄를 찍을 때까지 그런 면에서 좀 부담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영화 찍을 때 어떤 첫 작품을 작품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시작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랬는데, 이번 영화 네 번째 영화는 좀 자유롭게 제가 기존에 했던 작품들과 다르게 좀 주제나 현실에 기반을 한 얘기에서 벗어나서 좀 어떻게 말하면 장르적이고, 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오락 영화를 한 편 만들어 보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자유롭고 제가 좀 즐기고, 저도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즐겨보았던 액션 오락 영화들을 생각하면서 저 스스로도 좀 즐기고 재밌게 강박에서 벗어나서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영화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제 얘기는 이 정도 마치고,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것들도 많고, 그다음에 감독님한테 이제 질문하고 싶은 것들도 많을 텐데, 지금부터 질문을 갖다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최익현이 처음에 부산 검찰청으로 끌려가는 장면에서 사진 기자로 나오셨잖아요. 네. 사진 찍는 적인데 사람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나오신 건지 궁금합니다. 원래 시나리오 상의 사진 기자 역할이 조금 분량이 있었는데요. 그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스태프 사이에서 감독님이 하셔야죠 이러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실제로 촬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캐스팅을 안 하는 거예요, 조감독들이. 그래서 왜 안 하냐 했더니 감독님이 하시지 않을 거냐고. 그러고 있다가 좀 시간이 흘러서 현장에 갔는데 여전히 그 역할이 이제 캐스팅이 안 돼서 어떻게 하다가 그냥 내가 알아서 내가 할게 그러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다 편집이 되고 그 장면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상에서는 어떤 이제 이 기능을 하냐면, 오프닝에 보면 이렇게 쉐이켄이라는 인물이 부산 폭력지어 중에 뭐 실질적 두목이다 대부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제 잘못된 소문을 빌미를 제공하는 기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구자들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 폭력 조직들하고 술을 마시고 회식을 끝나고 나오는 자리에 최익현이 이렇게 차빼라고 이렇게 고함 치는 장면이 있어요. 그거를 그 장면을 이제 제가 기자인데 찍었는데, 마치 뭔가 좀 지시하는 느낌의 어떤 그 사진이 이제 실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모티브를 제공하는 역할이었는데, 찍어보니 뭐 이렇게 그다지 필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편집됐고 그 장면만 남게 된 겁니다. 예, 감독님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네. 간단한 두 가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최민식 씨, 저는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가 이제 하정우 씨가 묻힐 정도로 이제 최민식 씨가 원탑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이제 봤거든요. 너무 이제 연기가 이제 뛰어나셔가지고요. 혹시 뭐 처음에 이렇게 그 인물을 이제 최민식 씨가 아니면 연기를 못할 정도 같은데, 처음에 영화를 제작하실 때 그 캐스팅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영화의 그 어떤 시기, 그러니까 무대, 그러니까 영화의 배경된 시기에 대한 얘기를 앞에서 하셨는데요. 그 공간이 이제 부산이잖아요. 공교롭게도 제가 얼마 전에 그 황해도 갔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하정우 씨가 굉장히 고생하는 그 공간이 부산이더라고요.
그 무대, 아니, 그러니까 그 저희 영화의 그 배경 공간을 이제 부산으로 설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두 개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본을 처음 쓸 때 처음 최민식 선배님을 염두에 두고 썼고요. 그 이유는 예전에 최 선배님을 사적으로 많이 이제 출장 이런 데서 뵌 적이 있는데 그냥 딱 뭐냐 왠지 아버지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그 아버지들의 그 표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얼굴에 가지고 있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염두에 두고 썼고 특별히 부산으로 한 이유는 글쎄요 제가 사실은 그 배경이 서울 아니면 전라도 아니면 경상도잖아요. 근데 부산으로 한 이유는 일단 주인공 직업이 세관 공무원이잖아요. 세관 공무원인데 그 밀수라든지 이런 게 성행했던 거 제일 성행한 게 부산이고 부산 아니면 인천인데 인천보다는 제 고향이 또 부산이고 사투리도 더 잘 알 것이며 게다가 그 제가 부산에서 살았으니까 부산에 대한 정보도 더 많을 거고 그다음에 영화에서 뭐 아주 이렇게 많이 세세하게 표현되지는 않지만 유월항쟁에 관련된 그것도 담고 싶었고 그래서 부산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좀 더 의미적인 걸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됐든 경상도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기득권이니까 어떻게 됐든 최익현이라는 인물은 대한민국의 보수 아버지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니까 경상도가 맞겠다. 그리고 그때는 여기 등장하는 검사들 뭐 다 경상도 출신이잖아요. 다 사투리를 쓰잖아요. 실제로 그때 경상도 사람들이 다 해먹었고 그런 의미에서 부산이 아닐 이유가 특별히 없어서 오히려 다른 지역을 가면 또 다른 이유를 찾아내야 되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큰 고민 없이 그냥 부산으로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영화 잘 봤습니다. 두 번째 보는 건데도 굉장히 흥미롭게 봤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좀 많은데 간단히 중간에 그 요리집인가에서 이제 화정 씨랑 신민식 씨랑 이제 둘이 식사하는 장면에서 이제 중간에 뭐 어머님들 나간다고 그랬을 때 이제 중간에 그 아이한테 뭐 좀비나 뭐 용돈을 이렇게 뭐 주는 장면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감독님 성함을 이제 쓰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박도원 씨가 맡은 배역인 검사가 처음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 소신을 지키면서 나름의 직업 윤리를 가지고 이제 임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타락하는 것으로 이제 보였는데 그렇게 설정하신 이유가 좀 궁금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대부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약간 에코 처리가 되고 그다음 중간에 약간 그 주변 소리는 다 약간 배제된 채로 그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어쩌면 환상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어느 쪽이든 상관은 없이 뭐 훌륭한 엔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부분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식당에서 밥 먹는 장면은 대본상에 제가 제 이름을 쓴 건 아니고요. 그 최민식 선배님께서 연기하실 때 제 이름을 슬쩍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또 거기서 그 이름 빼주세요라고 할 이유도 특별히 없고 그래서 했던 것 같고 그 에피소드는 제가 저희 아버님께서 경찰 공무원이셨는데 가끔 이렇게 아버지랑 외식을 하러 가면 식당 주인이 항상 용돈을 주더라고요. 그때는 이유를 몰랐는데 나이가 드니까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나서 대본 작업할 때 났던 것 같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검사 역할 타락하는 이유라 그거는 특별한 건 없고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등장할 때 자기 직업에 굉장히 이렇게 충실하고 이렇게 흔들림 없이 하는 사람인데 결국에는 결정적인 자기의 어떤 그 성장의 뭔가 진로에서 선배가 얘기도 하고 그
송영차 씨가 나오죠. 이제 선배로 나와가지고 나왔을 때 이제 결국 자기 의지대로 못 하잖아요. 그게 저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게 살다 보면 이게 뭔가를 진짜 제 소신대로 하려고 그러면 참 정말 힘들어요. 사는 게 이렇게 우리 사는 세상이 너무나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별 이유 없이 그냥 당연히 그렇게 그럴 거다라고 생각해서 한 건데 마지막에 타락했다 생각은 저는 안 했고요. 그냥 그런 속성이 있는 사람 모두가 있잖아요. 그런 속성들이 사실은 오히려 그걸 지키면서 평생 살아간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고 사실은 그러면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얘기를 오히려 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화에서 표현된 검사의 캐릭터는 많이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그 사람의 과거라는 이렇게 할애된 게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뭐 그 시대에 그러니까 검사든 이렇게 정치 쪽에 있든 조직 조폭 세계에 있건 제가 하고자 했던 얘기는 속성들은 다 비슷했다. 그 안에서 각자 또 살아가려고 노력했다 이런 느낌을 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또 자기 진인식이 자기 아들을 검사로 만들잖아요. 그 느낌이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대부님은 저는 환상이라고 생각하고 넣었고요. 환청이라기보다 오히려 저는 그냥 영화 외적인 감독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마지막에 그 최익현의 얼굴이 이 세상의 아버지들을 우리 세대 아버지들 대변한 얼굴로 기열되기를 바랬는데 영화적으로 감독이 나가서 부를 수는 없으니까 맥락상 최영배의 입을 통해서 한 거고요. 하나의 질문이라고 감독이 던지는 하나의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느낌을 갖고 극장을 나가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검사 변화 같은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검사가 이렇게 무슨 뭐 신경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조직이라고 하는데 특히나 어떤 그런 그 공적인 조직이라든가 거대한 조직 속에서는 사실 그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신병을 지킨 사람이거든요. 꽤나 신념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변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데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서도 이렇게 딱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갖다 완벽하게 무슨 뭐 이렇게 뭐 변절이라든가 이런 일을 사실 할 수 없는 것이고. 남자. 그 기존에 이 80년대를 배경으로 했던 영화들이 좀 몇 편 있긴 한데 특히 범죄와의 전쟁 같은 경우 영화는 그 음악들이 특히 그 음악이 참 중요하게 잘 쓰였고 특히 꼬집어서 얘기하자면은 그 옛날 함중아 씨의 풍문으로 들어서라는 노래는 그 전에도 뭐 인기를 많이 끌고 히트를 했지만은 요번에 그 삽입곡으로 쓰이면서 상당히 또 거기에 그 파급 효과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영화의 그 장면에 너무 아주 깊게 녹아들어서 마치 무슨 주제곡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이렇게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노래가 너무 강렬하게 와닿고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장면이랑 너무 어울렸기 때문에 그 노래를 꼭 집어서 그거를 정해서 그 장면에 삽입을 하려고 감독님께서 이렇게 저부터 생각을 하신 건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함중아 씨의 반응은 어땠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화를 그러니까 대본 작업을 하고요. 이제 7, 80년대 노래를 몇 곡을 쓰려고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노래를 꼭 이 장면에 써야겠다고 했던 게 그때 풍문으로 들었어. 함중아 양키스의 노래를 꼭 써야 되겠다고 미리 이제 선곡을 해놓고 그 곡의 템포에 맞춰서 실제로 촬영을 했고요. 그대로 그렇게 마찬가지고 그 두 개는 사전에
성공을 해서 거기에 맞게 이제 뭐 이렇게 커트나 배열을 했던 거고요. 한중아 씨의 반응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는 직접적으로 연락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저희 제작팀에서 아마 그 판권사고 했을 때 연락을 했을 텐데 저는 그게 접촉한 적이 없어서 반응은 아쉽지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 여자분 먼저. 네, 감독님 저도 영화 잘 봤습니다. 저도 극장에서 보고 좋아서 한 번 더 보는데 이번에는 좀 그런 대사의 디테일함이나 이런 뭐 사투리 이런 것도 제가 부산 고향이라서 그런 거에 더 중점을 보면서 봤는데요. 대사의 살아있는 이게 되게 인기를 많이 끌었잖아요. 이런 걸 어떤 대사의 흥행을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미리 염두에 두시면서 쓰셨는지가 참 궁금했습니다. 그 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때 제 친구들끼리 이제 즐겨 쓰던 단어였는데요. 영화에서 이제 계속 반복해서 쓰이잖아요. 사실은 그 대본에는 그렇게 살아있는 단어가 많지 않았고 한 2번 정도 나왔나? 2번, 3번 정도 나왔는데 배우들이 계속 나오면 하는 거예요. 그 대사를. 그래서 내가 이게 참 어감이 좀 괜찮나 보다 싶어서 저희들끼리 왠지 유행어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는 배우들끼리 촬영진끼리 했었고요. 그래서 또 우스갯소리로 최 선배님이 이렇게 식혜 마시고 살아있네 하잖아요. 음료수 광고가 들어올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음료수를 마시면서 살아있네 이러면서 이런 왠지 CF가 들어올 것 같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저희들끼리 또 쓰면서 재밌어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 영화 세 번째로 보는데 굉장히 좋았고요. 그 영화 중간에 그 노인분들이 좀 여러 번 나오시는데 뭐 자동차 이동 그 프레임 안에 구석진 곳에 있다든지 그런 것들인데 사전에 어떤 의미를 두고 만드신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액션씬이 유독 많은데 그 여사장 분이랑 그 최민식 씨랑 치고받고 하는 그 씬에서 되게 NG가 많이 났을 것 같기도 한데 몇 분 정도 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그 어디에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거는 총체적인 얘기를 처음 다시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이 영화가 80년 배경이잖아요. 예산이 충분치가 않아서 그 80년대의 그러니까 거리라든지 그런 분위기를 보여줄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그 2.35대1 비율을 포기했었어요. 자신이 없어. 그 2.35대를 채울 자신이 없어서. 요즘 영화는 거의 2.35대로 찍는데 저희는 1.85대로 찍거든요. 인물 위주로 가자라고. 그래서 인물의 헤어라든지 의상, 간단한 소품들, 그리고 음악, 이렇게 크게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효과들을 많이 썼고, 그리고 현장에서 보출 분들을 이제 선정할 때 조감독한테 나이가 좀 있는, 쉽게 말해서 좀 옛날 간지가 있는 분들을 좀 많이 섭외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자연스럽게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 나올 때 노인분들은요, 그 촬영장에 갔는데 너무 표가 많이 나서 앵글을 좁혀 갔는데 그림이 안 좋아서 옆에 노인분들이 앉아 계시길래 잠깐 부탁을 해서 좀 출연해달라고 해서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액션씬에서 그거는 NG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고요. 한 2-3번 간 것 같은데요. 그 기억이 납니다. 그 노인분들 한 이유가 그 최형배의 아버님 집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고루한 느낌을 더 주려고 사전에
예, 그 할머니들 느낌이 되게 좋아서 그때 섭외해서 한 것 같습니다. 예, 감독님, 처음 데뷔작 만들어서 시사하던 때부터 지금까지 시사회장을 2번, 그 다음 이장소까지 3번을 했네요. 저는 이 영화를 그 사회 속에 존재하는 사회를 구성하는 가족들을 비트는 영화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족보를 들이대는 장면, 족보를 샅샅이 찾는 장면, 그리고 계급과 지위 이런 것과 관계없이 집안에서 어른을 자처하는 그 을치기 족보 최익현을 따라가는 그런 인물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라고 하는 시각이 저는 틀림없다라고 본 것이 바로 마지막에 그가 항상 괴롭힘을 당하고 그에게 아우라처럼 마치 상처를 준 원인처럼 보였던 그 아들이 금사로 변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그렇다면 이 가족이 계속해서 경랑의 역사 속에서 살아나가는 것을 감독님이 원하신 것인지 우리가 어떤 영화가 만들어지면 그것에 대한 생산적인 부분들 코믹하고 유행어를 생산하고는 그 다음 것이고 그 감독의 철학이 나타나는 것은 곧바로 그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고 하는데 사회에서 그 다음에 차연 구하기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불사부터 포니까지 다 등장하는 그런 순간이었고 또 고소한 사투리 쓰는 사람들 그때 당시 소품들 굉장히 공이 들어가고 품이 많이 들어간 작품이라고 합니다. 굳이 그렇게 하시면서 가족들이라고 하는 구도를 생각해낸 것은 본인이 갖고 계신 어떤 가족들에 대한 철학하고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제가 처음 기획을 한 이유가 해야겠다고 한 이유가 정확하게 뭐였냐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얘기기도 한데 저희 아버님이 경찰 공무원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과연 이 아버지께서 공정한 방식으로 정당한 방식으로 과연 살았을까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냥 공무원의 월급이란 건 뻔한 거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집이 현재 살고 있는 거를 봤을 때 절대 그럴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의심이 들었었거든요. 의심이 들었는데 다른 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든 생각은 우리가 나라는 사람이 개인이 내가 정의롭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세상이 내가 현재 정당한 일을 하고 정의롭다고 한다고 해서 그럼 그 베이스에는 무엇이 있느냐. 사실 역사적인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좀 더 확장해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의 프랑스라는 나라가 이렇게 벅벅이 잘 살고 있고 굉장히 이렇게 발달된 사회라고 얘기하지만 그 나라 제국주의가 없었다면 과연 그 국민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런 차원의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거기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가족이라는 어떤 미명 아래 가족을 지켜야 된다는 미명 아래 만들어졌던 수많은 폭력들 그리고 수많은 악행들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가족 자체를 부정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의 모든 어떤 악행들이 거기서 많이 시작이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도 했고 아이가 있는 아버지지만 항상 제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것들은 그렇게 살지는 말자. 우리 애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그것보다 오히려 더 다른 가치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다른 가치를 가르쳐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아마 이 영화의 첫 시작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그 텍스트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배구에서 이제 패밀리라고 얘기하잖아요. 항상 이제 이기는 패밀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처럼 사실 텍스트 영화 자체가 유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우리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막 가는데 보통 이제 그 텍스트 영화에서는 그 가족과 이제 그 범죄 조직을 동시에 막 이제 가다가 둘 다 지키려고 하는데 둘 다 지켜진 경우는 거의 없죠. 근데 이제 자, 이 영화에서는 어떤 한국에서는 사실 가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보다도 더 심하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 지점에서 이를테면 이제 그 경상도라고 하는 지역 특히나 이런 데서의 어떤 가족주의라고 하는 것들과 같이 연결시켜보면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좀 이제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사실 이제 이 영화가 어떤 그런 유사 가족의 이야기와 범죄 조직의 어떤 이야기들을 대단히 다른 방식으로 또한 이제 뭐냐면은 최근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가족이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범죄 조직에 무너지는 그 동시에 가족을 갖다 지킬 수도 이제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너무 좋은 영화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팬이라서 너무 많은 작품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주연 배우분들도 예쁘고 엄청나게 좋은 연기 보여주셨고 특히 이제 조연 배우분들도 김성준 씨 같은 분이나 그런 분들 이제 각본을 하시거나 감독하실 때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직접 이제 영화를 만드실 때 어떠셨는지 조연 배우분들도 조연 배우들이 어땠냐고요? 조연 배우들이 연기를 잘했죠. 예. 글쎄요, 특히 뭐 이 사람이 잘했다, 저 사람이 잘했다라는 것보다는 각자의 장점을 잘 살려서 잘한 것 같고요. 김성균 씨 같은 경우에는 전 처음에 오디션 봤을 때 참 마스크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얼굴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얼굴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예스러움도 있고 조금 약간 사나운 느낌도 있고 또 피부는 엄청 안 좋고 그런 것들이 참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조진웅 선배 같은 경우에는 화술이 참 좋은 배우다.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노는 맛이 참 좋은 배우다 해서 너무 좋았고 곽도원 선배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장점이 많은 배우. 다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좋으니까 캐스팅을 했겠죠. 뒤에 먼저. 저는 좀 작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 최익현의 상상한 어떤 조계장인가요? 예. 그분이 그 술집에서 최익현 만나서 소개할 때 예. 재밌는 친구라고 예. 소개하고 나중에 또 최익현이 예. 그 술집 여사장이랑 이렇게 예. 침대에 누워서 하다가 뭐 2등은 필요 없다, 1등이 중요하다, 2등은 필요 없다 그러거든요. 예. 근데 마지막에 최익현의 아들이니까 최익현의 아들이 예. 학원에서 졸업하는데 예. 수석이 아닌 차석으로 졸업을 하고 예. 조 검사는 그 친구를 보면서 예. 재미있는 친구네라고 말을 하거든요. 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예. 감독님 의도하고 그러신 건지 궁금합니다. 처음 생각해봤습니다. 그 얘기를. 재밌는 친구네는 그거는 제가 그 대본 쓸 때 처음 제이켄을 표현할 때 조계장이 재밌는 친구네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해서 재밌는 친구네는 그냥 그렇게 표현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생각을 했고요. 차석 거기까지는 제가 수석이면 왠지 좀 가짜 같아서 차석을 한 거고요. 예. 왠지 1등 하면 좀 이렇게 가짜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자석으로 한 거고요. 거기까지는 생각 못 해봤습니다. 뒤에 먼저. 영화 잘 봤고요. 그 아까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까 카페 하신 분이랑 좀 겹칠 수도 있는데 앞에서 했던 대사가 나 뒤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어디 검사업계에 손을 대라고 하는 그 대사가 나중에 자기 검사가 된 아들 어깨를 만지는 부분이나 그 최영배가 그 최익현을 협박하는 거 다리 병신을 만들어줄까라는 말을 하는데 그 차 안에서 다투다가 다리를 찌르는 장면이 그런 그걸 감독님이 염두에 두신 건지 질문 하나랑 또 하나는 그 마지막 부분에 그
채영배가 그 일본으로 도피하는 걸 네. 부탁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채영배는 아직도 최익현을 좀 의심하고 내가 아직도 속는다라는 대사를 하면서도 아직은 100% 믿는 게 아니라는 걸 표현하면서도 결국엔 그 자신의 일본 도피행을 맡기는데 네. 그 부분이 의심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서 맡긴 건지 아니면 그 최익현에게 맡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어서 그렇게 맡긴 건지가 궁금합니다. 검사업계에 손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이제 대사를 의식해서 마지막에 이제 아들 어깨에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의식을 했던 거고, 그 다리빙신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궁지에 모르고 선택의 여지가 없으면 의심스럽더라도 믿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앞쪽에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처음에 평론가님이 이거 시작할 때 말씀하셨듯이 갱스터 무비라고 하시면서 외국 영화들도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저는 좀 그거랑 다르다고 생각한 게 갱스터 무비하면 되게 무겁고 엄숙하고 막 그런 험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계속 긴장하면서 보게 되잖아요. 근데 영화를 보면서 저도 계속 피식피식 웃게 되고 다른 관객분들도 굉장히 많이 웃으셨어요. 그래서 좀 콕 집어서 얘기를 하자면 그 최민식 씨가 하정우 씨 그 면회 갔을 때 하정우 씨가 막 크림빵을 먹는 장면이라든지 막 뭐 여사장이랑 싸우든지 이런 것들이 일부러 좀 의도하시고 약간 우스꽝스럽게 연출을 하신 건지 아니면 좀 배우분들이랑 작업하시다가 의외로 그렇게 나오신 건지 궁금합니다. 양쪽 다가 있는데요. 일단 저는 그 어떤 특정은 갱스터 영화는 보통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희화화시켜서 코믹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비장미를 강조해서 굉장히 멋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깡패를 미화한다는 표현을 하죠. 굉장히 무섭게, 하여튼 멋있게 그리는 그 둘 다 싫었고요. 그냥 사람처럼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죠. 이렇게 최민식 선배랑 하정우 씨가 이렇게 바닷가에서 술 먹을 때 하정우가 풀린 눈으로 뭐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뭐 이런 거는 그런 보통 경상도 남자들도 그렇고 뭐 남자들이 폼장한 남자들이 이렇게 그 의식을 하지 않고 몸이 풀어지면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고 그 빵 먹는 장면도 마찬가지로 그게 인간적인 모습이죠. 사람이 아무리 조복 두목이고 하지만 감옥에 갇혀있고 배고프다 보면 뭐 이렇게 맛있게 빵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뭐 여사장이랑 싸우는 것도 최익현이 이렇게 격투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왠지 센 여자한테 당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대본에서 정확하게 표현된 부분은 아니지만 연기를 얘기할 때는 좀 더 사실에 가까운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면 재밌는 장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유머러스한 장면도 되는 것 같고, 그걸 꼭 이 장면에서 웃겨야 된다는 목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자연스러운 걸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 감독님 되게 팬인데요. 계속 그래서 감독님 영화들을 많이 봤었는데 용서받지 못한 자나 비스트 보이즈나 지금 범죄와의 전쟁이나 다 모두 남성적인 영화인데 추구하는 남성성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또 여성이 주가 되는 영화를 찍으실 생각은 없으신지도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영화 쪽으로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구하는 남성성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야구 선수를 참 좋아하고요. 축구 선수, 선수들을 참 부러워하고, 저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남성성을 추구하고요. 제 깊은 내면에는
그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남성성을 얘기하자면 좀 사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듣고 많은 사람들의 귀 기울일 줄 알고 뭐 그런 남성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뭐였죠 또? 여자들의 해보고 싶고요. 관심, 이제 저는 사실은 남자 영화를 3편을 했는데 많이 질렸습니다. 이제 많이 질려가지고 다음 영화 또 나오면 남자들 얘기 아니냐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다음 영화는 좀 다른 관점에서 장르 영화라고, 오락 영화로, 액션 영화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아마 여성에 관한 영화를 하거나 혹은 여성이 굉장히 메인으로 나오는 영화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전공하시는 학생들분들은 뭐 영화 많이 만들고 영화 재밌게 보시고 자유롭게 작업 많이 하라는 얘기를. 왜냐하면 어떤 이렇게 그 흥행의 부담이라든지 뭐 이런 부담들이 없잖아요. 물론 학교 다닐 때 작품을 만들어도 공개하기가 쑥스럽긴 하지만 그거에 그 나와서에 비하면 덜하니까 더 많이 작업하시고 많이 만들어 보시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 영화 잘 봤고요. 사실 여러 번째 보는데 영화를 이제 보고 나면 이 영화가 이제 여러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충분히 성공할 만한 자격을 충분히 갖춘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결과도 실제로 그렇게 나왔고. 근데 다만 이게 기획 단계라고 가정을 하면은 어떤 흥행이라는 어떤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기획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영화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혹시 기획개발 단계에서 이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의 가능성을 좀 보고서 기획개발을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이 최익현이요. 최익현 씨가 혹시 뭐 실존 인물인지 어떤 롤모델이 있는 건지 취재를 한 건지 그게 많이 궁금해졌어요. 그 기획 단계에서 일단 처음에 했을 때 그렇게 아주 상업적인 기획은 아니라고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배우가 캐스팅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했었고, 최민식 가정우의 조합이면 그런 걸 좀 상쇄시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좀 복고적인 걸 많이 강조했고요. 그러니까 순전히 상업적인 어떻게 어필할 것이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면 복고적인 정서,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주자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인 것 같은데. 그리고 최익현의 실존 인물이랄 것까지 얘기할 건 없는데, 취재하는 도중에 실제로 그때 범죄와 전쟁 당시 때 검거된 한 갱스터 중에 정말 집안 친척이 갱스터의 두목이어서 이쪽에 들어오게 살아낸 사람이 하긴 했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모티브를 얻었고요. 다 끝났나요? 저기 좀 금지된 질문 같은 거가 있는데요. 먼저 그 최익현은 실제로 그 한석이라는 분들과 모의해가지고 형들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최영배가 잡히고 20여 년이 지난 시점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면은 최영배가 잡혀서 중간에 출소했을 수도 있고 이제 어떤 다양한 일이 있었을 수 있는데, 그 최영배와 최익현 사이에 뭐 어떤 식으로 또 일이 있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 있을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대본을 쓰고 연출을 한 상에서는 제이컨이랑 김판호가 재앙배를 이렇게 하려는 모의는 없었고요. 그냥 이간질 혹은 오해 혹은 형배 조직 그 제이컨을 꼴 같지 않게 생각하는 형배 조직원들의 이간질일 확률이 가장 높겠죠. 예. 실제로 둘이 만나는다는 얘기를 누군가가 이제 좀 부풀려서 얘기를 했을 확률도 높고, 예, 그러고 그 출소해서 예 이제 충분 출소가 남은 시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농담 삼아 우리가 뭐 이렇게 배우들끼리 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를 2탄을 한번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예. 근데 뭐 아주 상세하게 뭐 예,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은 없었고, 그냥 최영배는 그냥 여전히 부산에서 그 갱스터 일을 하며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예. 저쪽에. 네. 저쪽에. 뒤에 계십니다. 영화를 만들다 보면 창작의 자유를 누리게 되니까 그 내용에서 종결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좀 바람직하지 않게 묘사되는 그런 계층들이 있어요. 그래서 족보를 들먹일 때 해당 문중에서 항의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해당 공무원이 타락을 한다는 뭐 그런 내용이 나오면은 뭐 그런 해당 공무원들이 반발한다든지 예. 검찰을 바람직하지 않게 보면 검찰에 성공 반발한다든지 이런 반발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실까요? 저한테 이제 반발하는 게 아니라 제작사나 이렇게 보통 이렇게 그쪽에 반발을 해서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저쪽에 있는데. 네, 방금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 제목이 범죄와의 전쟁인데 이 전쟁은 이게 80년대이지만 지금도 어디가에서 일어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독님이 생각하실 때 이 범죄와의 전쟁은 승리한 전쟁 아니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거 궁금해요. 글쎄요, 그 범죄와의 전쟁이란 말 자체가 좀 사실은 센 표현이지만 사실은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이상한 말인 것 같아요. 예. 뭐 계속 되겠죠. 뭐 사람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게 예,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 시간이 거의 그래도 그 시간이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을 앞으로 한 3개 정도만 이제 그 하고서 특집 낼 테니까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만 좀 이제 해주세요. 정말로 이렇게 이거는 지금 정말 팬이고 내가 이렇게 정말로 질문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 그럼 일단 또 세 분, 네, 세 분을 같이 질문하시는 걸로 특집 내겠습니다. 우선 영화 되게 잘 봤고요. 어제 그 좋은 친구들 집을 때도 몇 번 했었는데 그 질문이 3개가 있는데요. 그 원래 김성균 배우가 한 게 그 역할이 그 박송이라는 배우분한테 원래 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투리 때문에 잘렸다고 그러던데 배우들 사투리 지금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만들고 계신 군도라는 그 작품이 예전 영화 중에서 군도라고 있더라고, 한국 영화 중에서. 그 제목을 좀 촬영을 하신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 마동석 배우가 1대1로 하면 다 이긴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원래 대본에 없고 애드리브였다고 그러던데 배우들 연기할 때 그 어느 정도 자유롭게 풀어주시는지. 첫 번째 질문. 사토리 같은 경우에는 최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그 출연한 배우 중에 경상도 출신 배우가 있어서 같이 한 달 정도 연습을 했고요. 하정우 씨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김성균 씨가 부산 고향이니까 전달했던 것 같고,
나머지는 다 경상도 출신이어서 특별히 뭐 할 게 없었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아, 군도. 군도는 굳이 그게 아니라도 여러 군데서 많이 쓰이는 제목이죠. 그 영화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저도 60년대에 그런 영화가 있었다는 것만 최근에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 배우 연기. 저는 연기할 때 기본적으로 정보 전달만 정확하게 되면 뭐 대사 바꾼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막 지적하지는 않고요.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 좀 지켜달라고 얘기만 하고 대부분 자유롭게 놔두고 그게 괜찮으면 쓰는 편입니다. 네, 이 영화를 이제 기획을 하실 때요, 이제 갱스터 영화잖아요. 근데 이제 갱스터들의 뭐 싸움 장면 이런 거는 보통 이제 일반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영화를 통해서 범죄인들은 저런 식으로 싸우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뭐 김태춘파라든지 뭐 이런 갱스터들에 대한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게 정말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진짜 그 사람들이 싸울 때 그런 식으로 정말 싸우나요? 리얼리티가 정말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조사를 하긴 했는데요. 너무 좀 수위가 세서 그때 당시에 그 집단 싸움할 때는 이제 저희는 야구방망이 위주로 나왔는데 거의 낫, 도끼 뭐 이런 걸로 해서 너무 잔인할 것 같아서 쓰지 않았고요. 실제로 낫 이런 걸로? 네, 낫도 있었고요. 무기 중에 그때 당시 검거됐을 때 그 상대 조직원들이 썼던 걸 보니까 낫, 도끼 뭐 정말 이렇게 살벌한 무기들이 많아. 뭐 이렇게 일본 사시미가 아니라 일본 뭐라 그러죠? 일본도 뭐 그래서 이거는 좀 너무할 것 같다 싶어서 여기 이렇게까지 표현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해서 안 했고요. 실제로 그 일본의 의리 없는 전쟁이라는 영화를 보면 굉장히 수위가 세거든요. 그 정도 아마 수위가 됐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묘사할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진짜 위협 같은 거 그런 건 없나요? 혹시 범죄? 저한테요? 직접적인 위협은 저 영화 끝나고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감독님의 생각이 궁금한 질문인데요. 아버지를 생각하고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개인적인 경험은 아버지와 실제 있었던 일들 이런 거는 논픽션이잖아요. 그런 논픽션적인 요소들이 이 범죄와의 전쟁에 어느 정도 개입됐는지가 궁금해서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프리다기에서 하나 이야기를 쓰실 때 픽션으로 구성된 이야기에 논픽션적인 자기 경험들을 어느 정도 첨가해서 조화를 이야기를 쓰시는지. 제가 경험한 얘기들이 잠깐만요. 제 생각 아까 얘기했던 그 식당에서 그 사장님들이 용돈 주는 것들은 제가 실제 어렸을 때 많이 경험했던 거고 밥 먹을 때 아빠가 영어 단어 물어보는 거는 실제로 저희 아버지께서 초등학교 때 계속 저 영어 단어 외우게 아침밥 먹을 때마다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고 그 왜 최영배가 시위대들 피해서 파출소에 들어왔는데 체류탄 날라오잖아요. 그것도 제가 아버지랑 외식 갔다가 아빠가 갑자기 호출당해서 아버지가 시위 진압하러 가셨는데 제가 어리니까 놔둘 데가 없어서 근처 파출소에 저를 맡겼는데 갑자기 체류탄이 날라와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때 화생방을 경험했던 그것도 실제 제 기억이고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재밌다 생각이 들고 그러면 쓰고요. 제 경험에도 재미없으면 그냥 무난한 거면 안 쓰고 그렇습니다. 일단 그러면 그 끝을 낼 건데 뭐 혹시 뭐 이렇게 이거 정말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건 특별하게 없으시죠? 이거는 마다 이제 그 기사 동안 수고 많으셨고